새벽 2시, 나는 손목시계를 한번 보고 숨을 가다듬었다. 아내가 가장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각이었다. 배를 누르려던 손을 멈추고 가방에서 열쇠를 찾아들었다. 배를 누르면 아내가 깰 것이다. 그럴 생각에 미안해져 나는 가능한 소리를 죽여 키박스에 열쇠를 꽂았다. 슬그머니 문을 열고 다시 닫는다. 어둑한 방 안에서도 사물들은 충분히 분간할 수 있었다.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자고 있었다. 아내의 왼쪽에 7살 된 금비와 4살 된 은비가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내가 내가 돌아온 것을 알면 놀라겠지.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랄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나는 지그시 웃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출장은 내일까지였다. 그러나 의외로 일이 잘 풀려 하루 일찍 마칠 수 있었다. 나는 소리를 죽여 트렁크를 정리했다. 샤워를 할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출장지인 대구에서 올라오기 전에 숙소에서 샤워를 했기도 했지만 물소리로 아내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잠든 금비와 은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엎드려 누운 채 자고 있는 아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고 옆에 누우려다 깜짝 놀랐다.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자고 있는 여인을 자세히 살폈다.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 지훈이 엄마 희연 씨였다. 희연 씨가 웬일로? 아내는 어디 간 거지? 나는 돌연한 사태에 잠시 생각을 굴렸다. 아, 맞다. 아내는 학원생들과 함께 1박 2일 캠프를 떠난 것이었다. 아내는 속셈학원 원장이었고 내가 출장을 떠나기 전 캠프에 간다고 말했던 것이 바로 오늘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캠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은 금비의 몸이 좋지 않아서였다. 금비는 중이염을 앓고 있어 병원을 들락거리고 있었다. 지훈이 엄마는 아내를 대신해 금비치를 돌보러 온 것이 분명했다. 나는 자고 있는 지훈이 엄마를 내려다보았다. 지훈이 엄마는 아내보다 훨씬 미인이었다. 몸도 늘씬하고 나이보다 젊어 보였다. 그리고 그 눈, 소녀처럼 맑고 여린 눈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가끔 가족끼리 만나 식사를 하거나 야외로 나들이를 갈 때마다 나는 지훈이 엄마를 훔쳐보며 참 예쁘다고 생각했다.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았다. 특히 도톰하고 앙증맞은 입술, 언제나 그 입술을 볼 때마다 문득문득 상상하곤 했다. 아내와 시간을 보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지훈이 엄마를 상상할 때가 많았다. 판타지에 빠질 때가 많았다. 나는 잠시 생각을 가다듬었다. 이것은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2번 다시 이런 기회는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침을 삼켰다. 갑자기 가슴이 울렁거렸다. 설렜다. 나는 조용히 침을 삼키고 마침내 결단했다. 지훈이 엄마는 잠들어 있었다. 나는 금비를 조용히 들어 은비의 건너편으로 옮겼다. 공간 확보 차원에서였다. 금비는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옮겨지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준비가 끝나자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지훈이 엄마에게 다가갔다. 피곤했는지 지훈이 엄마는 나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몸을 가만히 흔들었다. 순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지훈이 엄마는 눈을 번쩍 떴다. 나는 한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다. 쉬, 애들 깨요. 조용히 알았죠? 나는 속삭이며 다른 한 손으로 지훈이 엄마의 눈치를 살폈다. 지훈이 엄마의 놀란 눈이 어둠 속에서도 환히 들여다보였다. 안 돼, 현태 씨. 왜 이래요? 지훈이 엄마는 평소에도 나를 현태 씨라 불렀다. 아내와는 여고 동창인데다가 연애 시절부터 잘 알고 지냈기에 그게 스스럼 없었다. 애들이 깰 수도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나는 일부러 애들을 들먹였다. 작전이었다. 이러는 모습을 애들이 보면 틀림없이 엄마한테 말할 것이고 그러면 일은 복잡해질 것이다. 지훈이 엄마는 결코 그런 상황을 원치 않을 것이다. 설령 내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모습 자체를 애들한테 보인다는 건
지훈이 엄마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현태 씨, 이러면 안 돼요.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작았다. 작전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지훈이 엄마는 금비와 은비가 깨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향수기를 생각해봐요. 이러면 안 돼요. 지훈이 엄마는 아내 이름을 들으면 내가 이성을 찾고 거두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림도 없었다. 이런 기회를 놓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도 이제 그녀의 이름을 부르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절박한 상태라는 걸 힘주어 강조했다. 이러면 안 돼요. 난 임자 있는 남자예요. 그러나 희연의 말은 꼬리를 잇지 못했다. 너무해, 현태 씨. 그리고는 갑자기 무너져 버렸다. 마침내 그녀가 무너진 것이었다. 사랑해요, 희연 씨. 정말이지 진작부터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희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외면했다. 나는 덧붙여 속삭였다. 나를 용서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내가 못난 놈이지만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희연은 대답 대신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말한다. 이걸로 끝이에요. 다시는 날 만나지 못할 거예요. 할 말이 없었다. 희연의 성격을 잘 아는 나로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현태 씨, 기어이 내 자존심을 짓밟고 어쩌자고 그래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해줘요. 빨리 애들 깨기 전에. 과연 희연이다. 나는 힐끗 애들을 살펴보고는 말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희연 씨. 그리고 고마워요. 그런 후 잠시 정적이 흘렀다. 현태 씨, 이제 그녀는 어느 틈엔가 다시 침착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방금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왠지 뻘쭘했다. 승리감은 어디로 사라져버렸을까? 오히려 야릇한 배신감이 밀려왔다. 복잡한 마음이 교차했다. 이제 우리 두 사람 서로 얼굴 마주 볼 수 없다는 거 알죠?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런 희연을 올려다보며 이제 어쩌면 두 번 다시 희연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요.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거예요. 희연의 성격으로는 아마 아내 향수기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러자 문득 아쉬움이 치밀었다.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면 그래서 내 추억을 각인시켜 주리라. 다음 날 아침 아내는 금비와 은비의 웃음소리에 눈을 떴다. 아내는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희연은 이미 집을 떠난 후였다. 아내는 나를 보고 밝게 웃으며 말했다. 왔어? 일이 빨리 끝났나 봐. 깜짝 놀랐네. 나는 아내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응,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너희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 서둘러 왔지. 아내는 웃으며 다가와 내 팔에 살짝 기댔다. 고마워. 피곤할 텐데 좀 더 쉬지 그랬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너희들 보고 싶어서 피곤한 것도 몰랐어. 라고 대답했다. 아내의 얼굴을 보니 어젯밤의 일은 꿈처럼 느껴졌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아이들과 놀아주며 시간을 보냈다. 아내는 바쁘게 캠프에서 돌아온 학생들을 챙기러 갔다. 아이들은 아빠가 돌아온 것이 신나서 웃고 떠들며 뛰어다녔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다. 나는 하루 종일 희연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고 애썼다. 희연과의 일은 잊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희연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나고 희연과는 다시 마주칠 일이 없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었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희연이 정말로 우리 삶에서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언제든 다시 나타날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희연이 다니는 카페 앞을 지나쳤다. 무심코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혼자 책을 읽고 있었다. 마음이 복잡해져 나는 카페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그날 저녁 아내는 나에게 말했다. 여보, 내일 저녁에 지훈이네랑 저녁 같이 먹기로 했어. 오랜만에 같이 식사하는 거 어때?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 좋아. 오랜만에 같이 식사하면 좋지. 다음 날 저녁, 지훈이네 가족이 우리 집에 왔다. 희연은 예전과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그녀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했다. 우리는 평소처럼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식사가 끝난 후 희연은 아내와 함께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거실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희연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희연은 나를 향해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것이 더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고 지훈이네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다.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니까 좋네.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나도 좋았어. 아내는 피곤했는지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거실에 남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희영과의 일은 끝났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이 비밀을 영원히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후로도 나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희영과의 일을 잊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날 밤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희영과의 일은 나의 가슴 깊숙이 박힌 비밀로 남았다. 나는 그 비밀을 지키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희영과의 일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지만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이 비밀을 묻어두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잊혀질 것이라 믿으며 나는 평범한 일상 속으로 다시 돌아갔다. 중년 남성들이 유부녀 꼬시는 방법 초급편. 하루하루가 같은 일의 반복. 지루하고 따분함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기분이 우울해지고 어느 날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지극히 평범하고 따분한 회사 생활, 어느 정도 직장 생활도 안정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겨나면 취미 생활도 가지게 되고 색다른 곳에서 새로운 사람과의 신선한 일탈을 통해 즐거움을 찾으려 합니다. 그중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아줌마와의 사랑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이 중년 여성을 사귀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줌마를 꼬실 때 하는 방법 첫 번째, 아주 조금씩 친해져 간다. 중년 여성, 아줌마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바로 경계심. 잃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조심스럽고 들키지 않아야 하는 거죠. 설령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관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밀을 지켜줄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면 만남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보이지 않는 상대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잘생겼다 하더라도 위험한 관계를 시작도 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줌마들을 잘 꼬시는 남자들은 여성에게 경계심을 먼저 풀고 자연스럽게 아주 조금씩 호의를 베풀며 서서히 접근을 합니다. 아줌마를 꼬시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줌마를 꼬실 때 하는 방법 두 번째, 상대 입장에서 말을 잘 들어준다. 상대가 고민을 이야기하거나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 언제나 여자 입장에서 오구오구 하면서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며 이야기를 해준다. 특히 꺼내기 어려운 말이나 고민 상담을 특히 잘 해준다. 그래, 그랬구나. 네 말이 맞지. 맞장구를 쳐주며 언제나 여자 편에 서서 대화를 나눈다. 아줌마를 꼬실 때 하는 방법 세 번째, 조금의 밀당을 섞어준다. 평소에는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가끔은 밀당이 필요하다. 빨리 나와 사귀지 않으면 다른 여자와 사귈 수 있다. 언제든지 나는 떠날 수 있다. 여자들은 자기 말을 잘 듣다가도 한 번씩 말을 듣지 않거나 의외의 모습을 보일 때면 애달아하며 상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나한테는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느끼게 만들 수가 있다. 결론은 꼬시고자 하는 아줌마한테 천천히 다가가 최대한의 호의를 베풀고 안전한 남자란 걸 확인시켜주고 나서 말 많은 여자들의 고민거리나 속 깊은 이야기를 싫은 내색 없이 아주 잘 들어준다. 마지막으로 밀당을 통해 확실히 내 여자로 만들어버린다. 안녕하세요. 50대 후반의 미녀 아줌마예요.
저에게는 남에게는 말하지 못할 비밀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 좋아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 온몸이 근질근질하답니다. 저는 아이와 남편이 있어요. 자식들은 취직하고 대학교 때문에 2명 다 자취를 하고 저는 남편과 단둘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올해 환갑이 되었고 곧 퇴직을 할 예정이에요. 남편은 기사인가 하는 자격증이 있어 퇴직 후에도 일을 할 수 있어서 노후 걱정은 없는 편이에요. 저도 부업 삼아 몇 시간씩 일을 하고 남편이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하고 제가 번 돈으로는 제 용돈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버는 돈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살 정도는 됩니다. 아이들도 공부도 잘하고 나름 괜찮은 대학에 갔고 취직도 잘하고 남편도 돈을 쥘버니 그렇게 큰 걱정과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제 나이대 여성분이라면 공감하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건 남편과의 그런 궁합 문제예요. 남편도 젊을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은 키도 크고 덩치도 커서 젊을 때는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어서 남편이 하자고 조를 때마다 힘들어서 거절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복에 겨웠던 것 같아요. 50대에 들어서면서 남편은 나이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많아졌는지 저에게 밤에 요구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몇 년 전부터는 아예 저를 안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남자 몸에 좋다는 음식과 약을 먹여보기도 하고 술상을 차려놓고 저만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봤지만 남편은 언제나 고개 숙인 남자였어요. 처음에는 혼자 스스로를 위로하며 참기도 했는데 몇 년째 못하고 있다 보니 거미줄이 쳐졌다 해야 할까요? 솔직히 그전에도 다른 남자에게 몇 번 안기기도 했는데 그 남자들도 대부분 남편 또래여서 그렇게 만족을 못했어요. 그냥 혼자서 위로를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욕구가 안 풀리니 계속 남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화가 나거나 우울한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계속 생활하다가는 정신병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저에게 기회가 왔어요. 저에게는 3살 많은 친한 언니가 한 명 있어요. 그 언니는 애가 어릴 때 이혼을 한 돌싱이고 언니 아들도 분가를 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언니는 이혼하자마자 남자들을 엄청 만나고 다녔어요. 결혼은 절대 하기 싫지만 남자 없이는 못 산다는 주의여서 정말 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다녔어요. 언니랑 워낙 친하고 술도 자주 먹기 때문에 언니 전 남친들도 몇 명 봤었습니다. 하나같이 괜찮은 남자였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잘생겼거나 제가 볼 때 좀 별로인 남자들은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언니는 그 남자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도 하고 데이트 비용도 남자들이 다 냈는데 몸도 풀 수 있으니 너무나도 좋은 방법 아니냐며 저에게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저도 소개시켜달라고 농담으로 얘기를 했지만 자기 어장관리인지 저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저랑 술을 마실 때면 남자친구가 언니를 데리러 와서 잠깐 소개 정도만 하고 남자친구에게 술값 좀 계산하라고 한 뒤 숙소로 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만약 저도 돌싱이었다면 언니처럼 여러 남자를 만나면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을 텐데 남편이 있어 그러지 못하니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도 한편으론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결혼할 때 이혼 가정이라고 하면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이 돈을 잘 벌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벌어서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의 결혼 생활은 유지하는 게 낫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1년 전 코로나가 많이 풀려서 언니랑 여느 때처럼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언니가 많이 취했는지 남자친구가 그립다고 지금의 남자친구를 술집으로 부르더라고요. 1시간 뒤 남자친구가 술집에 들어왔는데 저는 그 남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지금껏 언니가 만난 남자들은 괜찮게 생겨서 기대를 하긴 했는데
이 남자를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키는 조금 작은 편에 몸은 근육돼지처럼 땅땅했고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팔에 문신이 있고 생긴 것도 별로였어요. 딱 봐도 양아치 같더라고요. 언니가 남자친구를 부르면 눈호강이라도 했었는데 지금의 남자친구는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자리에 앉을 때 저는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남자가 오고 1시간 정도 같이 술을 마셨는데 첫인상은 별로였지만 경상도 남자의 특유의 사투리가 은근 멋있기도 했고 은근 유머러스 하더라고요. 또 외모와 다르게 순박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외모가 별로여서 돈이 많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남자가 입고 있는 옷이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 외에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일어섰는데 그동안 언니는 남자친구들이 그랬듯 당연히 그 남자가 계산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언니가 계산을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보는 모습에 의아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남자가 오기 전부터 언니는 몸치장에 열을 올렸고 그 남자가 오니 언니는 평소보다 오바도 많이 하고 콧소리를 내며 애교도 많이 부리더라고요. 외모만 보면 언니가 너무나도 아까운데 언니는 그 남자에게 딱 붙어서 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어요. 술 먹는 내내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계산할 때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게에서 나와서 언니는 남자친구랑 좋은 시간 보낸다고 팔짱을 끼고 저 멀리 사라졌고 저는 쓸쓸히 혼자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에 오니 남편은 혼자 땅콩과 맥주를 마시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그날 저는 좀 꼴려서 남편을 꼬셔봤지만 남편은 역시나 피곤하다며 저를 거부했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자고 외로운 제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 서럽더라고요. 며칠 뒤 따로 언니를 만났어요. 다른 얘기를 하다가 언니 남자친구에 대해서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얼굴도 별로이고 돈도 많아 보이지 않은데 왜 사귀냐며 언니가 아깝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언니가 한참을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언니 남자친구는 젊을 때는 조폭이었다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문신도 많고 험상궂게 생긴 것 같더라고요. 나이는 언니보다 5살 적으니 저보다도 2살 적었어요. 저는 외모를 봐서는 저보다 한참 오빠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40대까지 조폭 생활을 하다가 객과천선하고 지금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도 우연히 그 남자를 알게 됐고 처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몇 번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해보니 나름 재밌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술에 취해서 잠을 잤대요. 그냥 하룻밤 보내려고 했는데 그 남자에게 한번 안기고 나니 정말 대단했대요. 조폭 생활을 할 때 여자를 정말 많이 만나기도 해서 스킬도 장난이 아닌데 조폭 생활하는 동안 확대구슬도 넣었다더라고요. 언니도 처음 그런 남자에게 안겼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이상하고 징그러웠대요. 그런데 막상 안기고 나니 그건 신세계였대요. 언니가 손가락과 발가락을 다 합쳐도 다 못 쓸 만큼 여태까지 정말 많은 남자를 만났는데 구슬 성형을 한 남자는 처음이라며 이렇게 만족하는 남자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조폭 생활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 젊어서 그런지 체력도 장난 아니게 좋아서 한번 안기면 1시간 정도는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좋다고 하네요. 그 얘기를 하면서도 언니는 그 남자를 상상했는지 너무나도 좋다고 자기 지금 흥분이 돼서 오늘 또 남자친구 만나야겠다며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말로만 확대시술에 대해서 들어보고 직접 보지는 못했고 그동안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저도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집으로 와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림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우둘투둘한 게 정말 해바라기처럼 생겼더라고요. 브랜드 도너츠 집에 동글동글하게 생긴 도너츠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게 주위를 삥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림으로 봐도 뭔가 새롭고 야릇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침 남편이 집에 없기도 하겠다. 저는 욕조물에 들어가서 그 그림을 보면서 혼자 위로를 했어요. 언니, 남자친구가 직접 저를 안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어요. 그 상상만으로도 그동안 위로를 할 때보다 더 짜릿하고 만족할 만한 위로가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언니 남자친구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위로하는 날이 더욱 많아졌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결심이었지요.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언니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그 남자를 만날 구실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언니를 통해 그 남자의 도움을 받았어요. 언니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언니와 그 남자에게 소고기를 쏘기로 했어요. 언니도 오랜만에 고기를 먹는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소고기를 먹기로 한 날 너무 꾸미고 나가면 언니가 눈치챌 수도 있으니 요즘 어린애들 말로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럽게 나갔어요. 하지만 최대한 어려 보이게 하고 나갔어요. 언니는 저보다 키도 크고 몸도 조금 더 날씬하지만 사실 피부가 많이 좋지는 않거든요. 저랑 3살 차이기는 하지만 저는 또래보다 어려 보이고 언니는 또래보다 늙어 보여서 어린 이미지로 어필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제 나름의 작전이었습니다. 과하지 않게 화장을 하고 은은한 향수도 뿌리고 나갔어요. 고깃집에 들어서니 언니와 그 남자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사실 다시 봤을 때도 외모는 여전히 별로긴 했지만 해바라기를 생각하니 갑자기 멋있게 보였어요. 남자들은 다들 처제에 대한 로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니가 제 친언니는 아니지만 그 남자에게 계속 형부거리면서 애교 있게 굴었어요. 멀리 있는 반찬은 가까이 주기도 하고 언니가 못 알아차릴 정도 내에서 형부에게 잘해줬어요. 고기도 일부러 제일 좋은 것만 시켰어요. 형부는 굶주렸는지 정말 잘 먹더라고요. 예전에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식욕이 높은 남자가 여자 욕심도 많다는 글을 봤어요. 형부가 먹는 모습만 봐도 흐뭇하고 짜릿했어요. 1차에서 술을 좀 먹었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왔어요. 언니가 형부를 데리고 숙소로 가려고 하는 걸 2차도 가자면서 잡았어요. 다행히 형부도 술을 좀 더 마시고 싶다고 했고 언니는 바로 숙소로 못 가서 아쉬운 표정이 역력했지만 간단하게 한 잔 더 하기로 하고 호프집에 갔어요. 저는 일부러 건배를 하면서 맥주를 달렸어요. 언니가 저보다 술이 많이 약하거든요. 언니는 조금 마시고 좀 취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언니 몰래 형부에게 조금씩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형부도 약간 눈치를 챈 것 같았지만 오히려 좋아하는 걸 느꼈고 오늘 작전은 성공이라고 속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가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형부와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다음에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때 연락하게 달라고 하니 못 이기는 척 주더라고요. 언니는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눈치를 전혀 못 챘고 이제 안달이 났는지 형부에게 계속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은 어쩔 수 없이 형부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혼자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도 쓸쓸했어요. 언니는 형부와 해바라기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저는 외롭게 혼자 집에 가야 한다니 조금 서글프더라고요.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제 마음도 모르고 벌써 자고 있고 화가 나서 남편 등대기를 한번 찰싹 때리고 자버렸어요. 며칠 뒤 형부에게 연락을 했어요. 형부도 제 연락을 기다렸는지 바로 답장을 했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형부에게 부탁이 있는데 언니에게는 비밀로 하고 만나자고 했어요. 간이 크긴 컸죠. 형부도 제 마음을 안 것인지 알겠다고 했고 우리는 며칠 뒤에 따로 만났어요. 사람이 많이 없을 법한 허름한 술집에서 형부를 만났어요. 사실 술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바로 숙소로 향하고 싶었지만 둘 다 그런 생각이라고 해도 대뜸 숙소로 가자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오뎅탕에 소주를 마시면서 그냥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둘이서 소주 3병을 마시고 나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숙소로 향했어요.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입맞춤을 했고 우리는 본 게임을 하기 위해 샤워를 했어요. 술에 취하기도 했고 굿을 넣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싶어서 형부에게 같이 씻자고 했어요. 형부도 좋다고 했고 샤워를 하는데 난생 처음 확대한 남자 걸 봤어요. 전혀 징그럽지 않고 정말 귀엽기도 하고 우둘투둘했어요. 감촉도 좋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빨리 씻고 나가자고 했고 형부는 저를 뜨겁게 안아줬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여지껏 살면서 정말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코를 팔 때 새끼 손가락으로 파는 것도 좋지만 검지 손가락으로 파면 더 시원한 느낌이요. 딱 그런 거였어요. 제 기분은 최고조에 다다랐고 끈적끈적한 허여멀건한 우유를 정말 많이 쏟아버렸어요. 형부의 장점은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언니 말대로 거의 1시간 가까이 저를 만족시켜줬고 테크닉은 정말 전문가라고 해도 손색 없을 정도였어요. 부드럽고 섬세하다가도 강력하고 빠르게 이곳 저곳을 이리저리 휘감으며 제 반응을 보고 한 곳만 집중적으로 괴롭히기도 했어요. 저는 형부에게 안기는 동안 저도 모르게 너무 좋다 미치겠다, 죽겠다는 소리를 쉴 새 없이 내뱉었어요. 정말 너무 좋아 미치겠고 그대로 죽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한 게임 만에 녹초가 되어 형부에게 안기어 쉬고 있는데 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형부는 저를 아는 채로 조심히 전화를 받았고 저는 남의 남자를 빼앗았다는 기분에 더 흥분이 되었어요. 형부가 언니의 전화를 끊자마자 형부를 마구 사랑해 주었고 한 번 더 형부 품에 안기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그때도 혼자 자고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등짝을 한 대 때렸겠지만 그날은 기분이 너무 좋기도 했고 남편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어서 남편을 뒤에서 안고 잠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형부와는 수시로 연락을 했고 시간을 내서 만나기도 했어요. 해바라기는 보면 볼수록 귀여웠고 훌륭했어요. 지금도 보고 싶을 정도예요. 형부는 항상 저를 만족시켜줬고 저는 형부 품에 매달려 애절한 소리를 마구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형부에게 안기는 날만 기다렸고 형부에게 안길 때면 너무나도 행복해서 언니 생각은 나지도 않았어요. 형부도 제가 좋은지 제가 보자 하면 언니에게 무슨 핑계를 대서라고도 저를 봤어요. 형부도 제가 언니보다 궁합도 잘 맞고 좋다더라고요. 제가 돌싱이라면 언니랑 헤어지고서 저를 만나겠지만 제가 유부녀라서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으니 언니랑은 사귀면서 저랑 궁합도 계속 맞추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형부와 궁합이 너무나도 좋지만 이혼하고 형부랑 살면 솔직히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애들 생각해서 이혼은 어려우니 이런 관계가 딱 좋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언니랑 만나기로 약속해도 항상 저를 먼저 염두에 두고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에게 연락이 와서 만났어요. 술을 한 잔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예전 같지 않다고 속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른 척 언니를 위로해주면서 달래줬어요. 언니는 술에 취했는지 갑자기 형부를 불러냈고 형부, 언니, 저 이렇게 셋이서 술을 마셨어요. 언니는 형부에게 서운한 표시를 했고 형부도 어쩔 수 없이 달래주더라고요. 제가 앞에 있으니 어쩌지도 못하고 저쩌지도 못하는 좌불안석인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언니가 형부에게 장어도 자주 먹이고 옷도 사주고 그래서 언니와 형부가 헤어지는 걸 원하지는 않았어요. 형부가 장어나 몸에 좋은 걸 먹으면 항상 저에게 모든 걸 쏟아내니 저는 공짜로 만족을 얻는 거죠. 저는 눈빛으로 형부에게 언니를 달래주라고 했고 그날은 언니에게 형부를 양보했어요. 다음에 형부랑 둘이 만났고
한 번 안기고 나서 형부 품에서 얘기를 했어요. 언니가 형부에게 푹 빠져 있기도 하고 저도 언니를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언니에게서 형부를 완전히 뺐으면 마음이 아프니 언니에게도 잘해주라고 말했어요. 대신 몸에 좋은 걸 먹거나 컨디션이 제일 좋은 날에는 저를 먼저 안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안고 언니를 안으러 가도 좋으니 언제나 제가 처음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형부도 알겠다고 했고 우리는 지금도 몰래 만나고 있어요. 해바라기 인터넷에서만 봐왔고 그게 뭐 그렇게 좋을까 의구심도 많았지만 역시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주위에 도너츠 구슬을 넣은 남자들을 아는 여성분들은 한번 그 남자와 경험해 보기를 바래요. 정말 장난 아니에요. 50 넘어서 고개 숙인 남성분들도 자기 아내나 여자친구를 위해서 돈을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왕 사랑하는 거 아내가 여자친구가 만족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인생 뭐 있겠나요? 남녀가 사랑하고 즐기면 되는 거지요. 다들 사랑하고 즐기는 행복한 인생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요즘 하루하루 즐기는 게 뭔지 제대로 느끼고 사는 30 중반 여자예요. 저는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랑은 6살 나이 차이가 나요.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자기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크게 아이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주변에서 애 키우며 사는 지인들을 봐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몸도 많이 망가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딩크족으로 살아가는 거에 찬성을 했어요. 신혼 초에는 정말 우리 둘이서 매년 해외여행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이었어요. 아이가 있으면 누리기 힘든 것들이기 때문에 딩크족으로 살기 잘했다 생각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3년 정도 되니 남편은 신혼 초만큼 저를 사랑하는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있으면 늘 새로운 일상에서 함께 지지고 볶고 살아가면서 조금은 다른 삶을 살 텐데 그런 거 없이 늘 단조로운 일상에 질린 건지 뭔가 전이랑은 확연히 달라진 게 눈에 보였습니다. 회식이 잦아지고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괜스레 마음이 불안하고 그랬습니다. 가끔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제가 분위기를 잡고 다가가야지만 관계를 했고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여자로서 비참해지는 기분이 든다고나 할까요? 이 사람이 여자가 생긴 건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 봤어요. 생전 해놓지 않던 패턴 비밀번호를 해놨더라고요. 이 사람 뭔가 있긴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핸드폰을 할 때마다 은근슬쩍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눈치만 슬슬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만지려고 하면 괜히 뒤쪽으로 물들어 가는 척 하면서 핸드폰을 쳐다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역시나 단순한 패턴일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진짜 단순한 패턴으로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잠이 들 때까지 기다리다가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여자랑 연락을 한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한 여자가 오빠, 오빠 하면서 카톡한 걸 봤는데 프로필 사진을 보니 굉장히 젊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냥 충격이었어요. 바람을 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충격이었던 건 남편이 카톡으로 당신 닮은 딸 낳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아이 싫다고 딩크족으로 살기 원했으면서 다른 여자한테는 당신 닮은 딸을 낳고 싶다니. 이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뭐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나와는 아이를 낳고 미래를 꿈꾸기는 싫었던 걸까요? 너무 충격이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자는 남편을 뒤로하고 거실에 나와 숨죽여 울고 소파에서 잠이 들었어요. 남편은 일어나서 왜 소파에서 자고 있냐고 깨우더라고요. 남편 얼굴을 보는 것조차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냥 몸이 안 좋다고 핑계를 대고 남편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남편은 갔다 오겠다며 출근을 했고 저는 또 혼자서 생각이 많아지고 힘이 들었습니다. 친한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오늘 시간이 되냐고요. 누구라도 만나서 털어놔야 살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집으로 놀러 왔고 제 얘기를 듣고 화를 많이 내줬습니다. 제 대신 이렇게 화를 내주니 속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아니,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놈 구제해줬더니 바람을 펴? 진짜 네 남편 미친 거 아니니? 진짜 너무 힘들다. 나보다도 많이 어려 보이더라. 남자들은 다 이런 거니? 그저 어린 여자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 거야? 남자건 여자건 다른 이성을 보면 다들 눈 돌아가게 돼 있긴 하더라. 그게 욕망인 거지. 이혼을 해야 되는 걸까? 이혼을 뭐하러 해? 네 남편 돈 잘 벌잖아. 그냥 남편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아. 너도 밖에서 다른 남자 만나고 즐길 거 즐기라고. 내가 밖에서 남자를 어디서 만나. 만날 일이 뭐 있다고. 한번 다른 남자 만나서 즐겨볼래? 너 생각 있으면 이번 주 수요일에 한번 데리고 가보고. 어디를 가는데? 욕망으로 가득 찬 남녀가 모여서 즐기는 곳? 궁금하긴 하네. 남편한테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캠핑 간다고 얘기해놔. 내가 데리러 올게. 캠핑? 알겠어. 아, 남편 얼굴 보기도 싫은데 나도 바람 피면 좀 괜찮아지려나. 솔직히 아직까지 뜨겁게 사랑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평생 가는 사랑이 어딨겠니? 그냥 너도 있고 네 인생을 즐겨. 네 남편도 어린 여자 만나고 잘 다니는데 너라고 못 만날 거 뭐 있어? 그래, 나라고 못할 건 또 뭐야. 나도 다른 남자 만날 거야. 친구랑 그렇게 대화를 하니까 속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퇴근하고 온 남편을 대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냥 화가 불쑥불쑥 치밀어 올라서 대화하기도 싫었어요. 몸은 좀 괜찮아? 병원 갔다 왔어. 괜찮아. 아, 그리고 나 수요일에 캠핑 좀 다녀올게. 캠핑? 웬 캠핑?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모이기로 했거든. 애들이 요새 캠핑에 빠졌다네. 요새 캠핑 많이 다닌다고는 하더라. 조심히 다녀와 그럼. 그리고 친구가 데리러 와서 캠핑을 하러 출발했습니다. 근데 짐이 없네? 응, 거기서 다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걱정 마. 우리는 몸만 가면 된다. 캠핑장에 도착했고 텐트가 한 5개 정도 쳐져 있더라고요. 친구는 먼저 도착해 있던 사람들이랑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여기 내가 오늘 데리고 온다던 친구. 인사해. 안녕하세요. 오, 뉴페이스. 반가워요. 되게 이쁘시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낯선 분위기에 어색했는데 다들 많이 봐온 사람들처럼 편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이니 여자 5명, 남자 5명이더라고요. 각자 준비해온 음식들을 가지고 바베큐 파티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친해졌습니다. 게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술게임 같은 걸 잘 안 해봐서 계속 걸렸습니다. 주량보다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옆에서 흑기사를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오, 흑기사. 여기 둘은 오늘 결정 났네. 소원 말해야지, 소원. 소원은 이따가
둘이 있을 때 얘기할게. 이야. 그렇게 먹으면서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먹고 떠들면서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불도 피우고 앉아서 멍 때리고 있으니 힐링도 되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낯선 남자들이랑 만나서 하하호호 웃고 떠들어 본 게 언제인지 이 재미에 결혼해서도 바람을 피나 싶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들어갈까? 여기 이 커플은 빼고 나머지 사람들만 물건 골라주세요. 그러더니 각자 앞에 놓인 물건들을 고르고 짝을 만들더라고요. 자, 들어간다. 다들 좋은 밤 보내. 각자 짝을 이뤄서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갈까요? 네? 제 손을 끌어당겨 텐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까 소원, 지금 얘기할게요. 다음에도 또 나오기.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아, 여기서 각자 텐트로 가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구나 싶었어요. 이미 취할 대로 취하고 이 분위기에 빠져있던 터라 저도 그 사람을 받아들여 키스를 했고 난생 처음으로 텐트 안에서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른 텐트 속에서 각자 이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묘하게 더 흥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때? 좋았어? 좋았어. 좋아할 줄 알았어.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중 한 명이 캠핑장 주인인데 날짜 정해서 오는 날에는 예약을 아예 안 받아서 우리끼리 이렇게 즐기고 노는 거라고요. 그리고 보통 지인들을 데리고 와서 파트너 이뤄서 즐긴다고요. 여기는 결혼한 유부남도 있고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들 나와서 즐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매번 같은 사람이랑 안 해도 되고 어제처럼 물건을 잡는 걸로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 캠핑에 빠져서 매번 친구와 함께 일정이 잡히면 캠핑을 하러 왔습니다. 남편은 요즘 제가 밖으로 나도는 게 신경이 쓰이는지 집에 일찍 들어오면서 전이랑은 다르게 잘하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그냥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잡은 물고기라 생각을 해서 그동안 나한테 그렇게 대한 거였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가끔씩 캠핑을 가서 기분 전환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캠핑 와서 그러는 사람들이 많다더라고요. 요즘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즐기고 사니 인생이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얼마 전 지옥과 천국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겨 이렇게 글을 적어보네요. 저에게는 2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헤어진 상태입니다. 왜 헤어졌는지 얘기하자니 정말 비참해지네요. 직장에서 만난 후배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 직원인데 같이 회식을 하면서 가까이서 보니 굉장히 귀엽고 술도 잘 마시고 싹싹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작업을 걸었어요. 술 한 잔씩 돌리는 척하면서 괜히 옆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습니다. 호감을 굉장히 많이 표현했어요. 아마 근처에 있던 사람이라면 다들 느꼈을 겁니다. 1차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갈 사람은 가고 2차는 갈 사람들만 가기로 했어요. 노래방을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제 실력을 보여주고 그녀에게 어필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노래방에 같이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초록 씨, 노래방 가실 거죠?
같이 가요. 아, 저는 원래 노래 잘 못 불러서 별로 안 끌리는데요. 노래방에서 뭐 노래만 부르나요? 신나는 노래 맞춰 뛰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는 거지요. 팀장님들은 안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끼리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럽시다. 그럴까요? 그런데 저는 노래 못 부리면 안 되는 거죠? 걱정 말아요. 안 놓을게요. 상사들은 대부분 집으로 갔고 평직원들끼리 노래방에 갔습니다. 너희끼리 스트레스 풀고 신나게 놀아라 하며 법인카드를 주고 가셨어요. 저희는 노래방에서 놀았습니다. 한참 신나는 노래 부르며 소리 지르고 춤추고 한바탕 놀다가 다들 지쳐서 발라드를 부르며 쉬는 타임을 가졌어요. 저는 지금이다. 그녀에게 한 번 더 어필할 수 있는 기회다 하며 노래를 예약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간간히 그녀와 눈맞춤을 하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제 노래에 반한 듯한 느낌이 왔어요. 내일 출근을 생각해서 노래방을 끝으로 헤어졌습니다. 집에 데려다 주고 싶었지만 같은 부서 여자 직원이랑 둘이 같은 방향이라며 사라져서 저도 그냥 집으로 왔어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에서 내일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해야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출근해서 괜히 그쪽 부서를 어슬렁거렸어요. 대리님, 아침부터 이쪽에 무슨 일 있으세요? 초록 씨 보려고 왔는데 딱 마주쳤네요. 완전 행운이에요. 오늘 혹시 약속 있나요? 아니요. 따로 선약은 없어요. 그럼 오늘 나랑 같이 저녁 먹을래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럴까요? 그런데 오늘 30분 정도 늦게 끝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그럼 주차장에서 기다릴게요. 일 끝나고 내려와요. 이제 얼른 자리로 가세요. 오늘도 수고하고 이따 봐요. 저녁 약속을 받아준 것만 해도 그녀가 저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기대감이 커졌고, 퇴근 후 저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40분쯤 지나 그녀가 내려왔습니다. 죄송해요. 대리님, 너무 늦었죠? 생각보다 일이 늦게 마무리가 돼서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배고프겠네요. 얼른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녀를 데리고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보니 이 일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분위기 있는 일식집으로 갔습니다. 술도 같이 한잔하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회사 얘기로 시작해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술병이 2병씩 늘어날 때마다 우리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고백할 타이밍 있구나 생각했어요. 초록 씨, 나 어떻게 생각해요? 대리님이요? 착하고 재미있는 사람? 남자로서는 매력이 없나? 나 초록 씨랑 제대로 만나보고 싶은데, 글쎄요. 남자로서 매력은 만나봐야 알지 않을까요? 술에 취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성격인지. 그녀는 굉장히 도발적인 여자였어요. 내가 그럼 얼른 증명해야겠네. 그녀와 눈을 마주치고 웃으며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에 도착한 그녀는 그동안 회사에서 봐왔던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섹시하면서도 도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고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제가 또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제 스킬에 홍콩 간 여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헤어진 전 여친들이 가끔씩 연락 올 때도 있어요. 네가 그립다 면서요. 무튼 저는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녀의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내고 함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때? 나랑 만날 생각이 생겼어? 완전. 한 번 더 할까?
우리는 밤낮 할 거 없이 뜨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회사에서도 눈만 마주쳐도 서로 불타올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3개월 정도를 행복하게 연애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잘 맞았고, 저희 둘 다 정년이 보장된 직장이었으니 앞으로 잘 만나면 결혼해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랑 3개월 정도를 만났는데 정말 신혼처럼 눈만 마주치면 사랑을 나눴어요. 저희 집에서 거의 반동거를 했거든요. 회사도 같으니 출퇴근도 매일 같이 하고 회사에 알려지면 좋을 건 없으니 여자친구를 회사랑 조금 떨어진 곳에 내려주고 출근했습니다. 무튼 그렇게 눈만 마주치면 사랑을 나누었는데 정말 아주 갑자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 회사 업무도 많아지고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여자친구랑 매일 집에서 술 먹으면서 상사 욕도 하고 사랑도 나누고 그랬는데 스트레스가 문제인지 이틀 전에도 잘만 했던 게 갑자기 안 되어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 미안.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봐. 오늘은 일찍 자고 피로 회복 좀 해야겠다. 아, 오빠 많이 피곤한가 보다. 얼른 자자. 저는 괜히 위축이 되었고, 여자친구는 뭔가 굉장히 실망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안 되는 게 남자로서 되게 자존심이 확 무너졌어요. 회사에 출근하고 근처 약국에 가서 남자한테 좋다는 영양제도 사서 먹고 건강을 챙겼습니다. 3일 정도 열심히 챙기고 잠들기 전에 오늘은 기필코 여친을 홍콩 보내겠다 는 생각으로 밤의 분위기를 잡았고 여자친구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한참을 키스했는데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식은땀이 뻘뻘 났어요. 아,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이러지? 미안해. 소라, 내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봐. 오빠,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지? 문제는 무슨,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래, 그럼 쉬어요. 아, 미주가 잠깐 보자고 했던 걸 깜빡했네. 먼저 잘게요. 갑자기 2시간 동안 어디서 연락이 끊기고 없더라고요. 미주가 요즘 고민이 많아서 잠깐 보자 했었는데 잊고 있었어. 갔다 올게요. 자고 있어요. 여친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느낌이 쎄했어요. 표정에서 느껴졌거든요. 뭔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고, 이제 남자로도 안 보인다는 듯한 그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친은 다음 날이 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연락했지만 받지 않더군요. 출근해서 여자친구를 찾아봤는데 저를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에 여자친구를 붙잡고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여자친구랑 같이 근처 카페에 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소라야, 너 혹시 나 일부러 피하고 있는 거야? 오빠, 미안한데 우리 헤어지자. 갑자기 왜? 내 입으로 말해줘야 해. 오빠, 안 되잖아. 내가 왜 사귀었는지 기억나지? 오빠가 끝내주게 잘해서 사귀었던 건데. 지금 거의 일주일 가까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거 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그러면 어쩌나 생각하기도 싫어. 그것 때문에 헤어지자는 거야? 너무한다. 진짜. 내가 요즘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 했잖아. 아, 몰라. 솔직히 앞으로 오빠가 계속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냥 여기서 헤어지자. 소라야, 우리 좋았잖아. 좋았던 때 생각해서라도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줘. 좋았던 때 생각해서 여기서 그만하자는 거야. 그래도 실망하고 싶지 않으니까 회사에서는 이전처럼 직장 동료로 잘 지내자. 갈게. 그렇게 그녀는 저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헤어진 이유가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녀와 헤어지고 회사에 출근했는데 그녀는 정말 평소랑 다름이 없더라고요. 저 혼자만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이별을 겪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세워보려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이지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마음에 술만 연식 먹었어요. 그리고 연차를 내고 비뇨기과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비뇨기과 가는 게 창피하고 그래서 가기까지 굉장히 망설였어요. 하지만 진짜 이러다가 영영 안 될까봐 창피함도 떨쳐버리고 찾아가게 되었어요. 들어가니 대기 인원이 몇 명 있고 데스크에 섹시한 간호사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예쁘고 섹시한 간호사가 있으니까 더 민망하고 창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여기에 표시된 곳 작성해 주시고요. 내원 사유도 같이 적어 주세요.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내원 사유를 적으려니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출하고 대기하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히 헛기침하면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승현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진료실로 들어갔고, 제 상황을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옆 검사실로 가서 누워 있으라고 해서 검사실로 갔습니다. 이쪽 베드에 잠시 누워 계세요. 저는 누워 있으라고 해서 누워 있었고,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는데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언제 오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그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게 비뇨기과라는 곳에서 베드에 누워 있으니 저도 모르게 흥분이 된 건지 아니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 간호사가 섹시하고 예쁘다고 생각해서 뭔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 흥분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너무 단단해지더라고요. 굉장히 창피하고 민망했습니다. 아, 이승현님. 지금 원장님께서 잠깐 다른 분 시술하시느라 좀 걸린다고 하셔서 잠깐 나와서 대기했다가 다시 들어오실 건데, 나가실 수 있겠어요? 아까 분명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굉장히 잘 되시는데요. 그러게요. 갑자기 왜 이러죠? 아, 죄송합니다. 이승현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뭘 도와준다는 거지? 순간 머리가 정지되었습니다. 원장님 오기 전에 빨리 해줄게요. 그녀는 저를 향해 싱긋 웃더니 단단해진 그것을 달래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다가도 너무 좋아서 그녀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대기하시고 계세요. 그녀는 또 한 번 싱긋 웃으면서 다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대기했었고, 원장이 와서 검사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간호사분이 안내를 해줬고, 검사가 끝나고 결제를 하는데, 아까 그 간호사한테 제 번호를 적어냈습니다. 그게 그녀여서 반응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상황 때문에 반응을 한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녀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의 마음에 불을 질러놓고 연락을 안 주다니 허무했습니다. 처방해준 약을 먹고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그 비뇨기과를 다시 찾아가기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혼자 생각하기로는 그녀가 그때 저에게 마법을 걸어줘 다시 제 기능을 하게 된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남자 인생에서 이게 안 된다는 건 정말 클라스 수준입니다. 다들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관계도 적당히 하면서 사세요. 정말 후회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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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관계의 데이트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할까요? 보통의 일반적인 커플과는 달리 사람에게 최대한 보이지 않는 곳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몰래 해야 하는 불륜 데이트다. 만일 아는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충분히 변명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불륜 커플들은 주의를 신경 쓰지 않고 지낼 비밀 장소가 필요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불륜 커플의 데이트 장소는 어떤 곳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불륜 커플 데이트 장소. 첫 번째, 모텔. 한번 들어가 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들킬 일이 없고 요즘에는 무인텔도 많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모텔로 이동해서 은밀한 시간을 가지는 커플들이 가장 많습니다. 요즘 모텔은 영화관처럼 꾸며져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컨셉으로 이루어진 룸들도 많아서 충분히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에 적당하다고 볼 수 있네요. 특히 러브 호텔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에는 대시를 많이 이용하고 도심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들킬 가능성이 매우 낮다. 시외로 나가 드라이브도 즐기고 호텔에서 몸도 풀 수 있으니 가장 좋은 장소다. 또한 둘만의 자유시간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모텔까지 가기 위한 접선 방법도 다양한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남성이 차를 가지고 여성을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자연스럽게 픽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트가 끝나면 다시 대형마트 주차장에 데려다 주는 방식으로요. 불륜 커플 데이트 장소 두 번째, 집. 불륜 상대가 혼자 사는 경우 그 사람이 집에서 데이트하는 것이 의외로 불륜 장소로는 최적화된 곳입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집은 기본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줌마가 돌싱과 총각을 사귀게 된다면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혼자 사느냐겠죠. 함께 영화를 다운받아 보는 것도 좋고 집에서 밥해 먹기, 술 마시기, 사랑을 키우는 것도 좋고 집에서 뭐든지 할 수 있고 마음까지 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집에서의 안정감은 불륜 데이트 최고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불륜 상대가 최고로 꼽는 것도 바로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불륜 커플 데이트 장소 세 번째, 드라이브. 불륜 데이트라고 반드시 밀폐된 장소나 숨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니까 바로 차 안에서 또는 시외에 드라이브 데이트가 있습니다. 불륜 상대가 혼자 산다면 최고로 치지만 혹시나 불륜남이 차가 없다면 빵점짜리 상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불륜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둘만의 여행을 가거나 차 안에서 오랜 시간 함께 있어야 할 경우에는 똑똑한 사람들은 렌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차에서 오랜 시간 데이트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는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에 베어버린 여자 향수 냄새, 여성의 긴 머리카락, 아니면 실수로 떨어뜨린 여성의 액세서리 등의 분신물, 내비게이션 기록과 블랙박스, 이런 사소한 것들이 바로 불륜을 들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차량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차는 불륜의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불륜 커플 데이트 장소 네 번째, 룸이 있는 음식점. 불륜 상대와 식사할 때는 가능한 주위의 눈이 신경이 쓰이지 않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방을 예약하는 것이 좋고 최대한 조용한 공간에서 식사를 합니다. 불륜 상대와 당일 갑자기 데이트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 서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데이트를 하다 보니 될 수 있으면 시외로 나가 조용한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바보처럼 사람들 많은 맛집을 찾아다니며 불륜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다만 둘 사이에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을 경우에는 어딜 다녀도 충분히 변명거리가 있으니까 상관없겠죠. 그래서 직장 내 불륜 커플이나 동호회에서 불륜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당연히 같이 있어도 배우자에게 충분히 변명할 수 있고 자동적으로 알리바이가 생겨버리니까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바람을 피우면 되니까. 여기까지 불륜하는 사람들의 데이트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새벽 2시 나는 손목시계를 한번 보고 숨을 가다듬었다. 아내가 가장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각이었다. 배를 누르려던 손을 멈추고 가방에서 열쇠를 찾아들었다. 배를 누르면 아내가 깰 것이다. 그럴 생각에 미안해져 나는 가능한 소리를 죽여 키박스에 열쇠를 꽂았다. 슬그머니 문을 열고 다시 닫는다. 어둑한 방 안에서도 사물들은 충분히 분간할 수 있었다.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자고 있었다. 아내의 왼쪽에 7살 된 금비와 4살 된 은비가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내가 내가 돌아온 것을 알면 놀라겠지.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랄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나는 지그시 웃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출장은 내일까지였다. 그러나 의외로 일이 잘 풀려 하루 일찍 마칠 수 있었다. 나는 소리를 죽여 트렁크를 정리했다. 샤워를 할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출장지인 대구에서 올라오기 전에 숙소에서 샤워를 했기도 했지만 물소리로 아내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잠든 금비와 은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엎드려 누운 채 자고 있는 아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고 옆에 누우려다 깜짝 놀랐다.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자고 있는 여인을 자세히 살폈다.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 지훈이 엄마 희연 씨였다. 희연 씨가 웬일로? 아내는 어디 간 거지? 나는 돌연한 사태에 잠시 생각을 굴렸다. 아, 맞다. 아내는 학원생들과 함께 1박 2일 캠프를 떠난 것이었다. 아내는 속셈학원 원장이었고 내가 출장을 떠나기 전 캠프에 간다고 말했던 것이 바로 오늘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캠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은 금비의 몸이 좋지 않아서였다. 금비는 중이염을 앓고 있어 병원을 들락거리고 있었다. 지훈이 엄마는 아내를 대신해 금비치를 돌보러 온 것이 분명했다. 나는 자고 있는 지훈이 엄마를 내려다보았다. 지훈이 엄마는 아내보다 훨씬 미인이었다. 몸도 늘씬하고 나이보다 젊어 보였다. 그리고 그 눈, 소녀처럼 맑고 여린 눈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가끔 가족끼리 만나 식사를 하거나 야외로 나들이를 갈 때마다 나는 지훈이 엄마를 훔쳐보며 참 예쁘다고 생각했다.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았다. 특히 도톰하고 앙증맞은 입술, 언제나 그 입술을 볼 때마다 문득문득 상상하곤 했다. 아내와 시간을 보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지훈이 엄마를 상상할 때가 많았다. 판타지에 빠질 때가 많았다. 나는 잠시 생각을 가다듬었다. 이것은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2번 다시 이런 기회는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침을 삼켰다. 갑자기 가슴이 울렁거렸다. 설렜다. 나는 조용히 침을 삼키고 마침내 결단했다. 지훈이 엄마는 잠들어 있었다. 나는 금비를 조용히 들어 은비의 건너편으로 옮겼다. 공간 확보 차원에서였다. 금비는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옮겨지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준비가 끝나자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지훈이 엄마에게 다가갔다. 피곤했는지 지훈이 엄마는 나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몸을 가만히 흔들었다. 순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지훈이 엄마는 눈을 번쩍 떴다. 나는 한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다. 쉬, 애들 깨요. 조용히 알았죠? 나는 속삭이며 다른 한 손으로 지훈이 엄마의 눈치를 살폈다. 지훈이 엄마의 놀란 눈이 어둠 속에서도 환히 들여다보였다. 안 돼, 현태 씨. 왜 이래요? 지훈이 엄마는 평소에도 나를 현태 씨라 불렀다. 아내와는 여고 동창인데다가 연애 시절부터 잘 알고 지냈기에 그게 스스럼 없었다. 애들이 깰 수도 있어요. 조용히 하세요. 나는 일부러 애들을 들먹였다. 작전이었다. 이러는 모습을 애들이 보면 틀림없이 엄마한테 말할 것이고 그러면 일은 복잡해질 것이다. 지훈이 엄마는 결코 그런 상황을 원치 않을 것이다. 설령 내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모습 자체를 애들한테 보인다는 건 지훈이 엄마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현태 씨, 이러면 안 돼요.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작았다. 작전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지훈이 엄마는 금비와 은비가 깨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향수기를 생각해봐요. 이러면 안 돼요. 지훈이 엄마는 아내 이름을 들으면 내가 이성을 찾고 거두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림도 없었다. 이런 기회를 놓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도 이제 그녀의 이름을 부르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절박한 상태라는 걸 힘주어 강조했다. 이러면 안 돼요. 난 임자 있는 남자예요. 그러나 희연의 말은 꼬리를 잇지 못했다. 너무해, 현태 씨. 그리고는 갑자기 무너져 버렸다. 마침내 그녀가 무너진 것이었다. 사랑해요, 희연 씨. 정말이지 진작부터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희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외면했다. 나는 덧붙여 속삭였다. 나를 용서해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내가 못난 놈이지만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희연은 대답 대신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말한다. 이걸로 끝이에요. 다시는 날 만나지 못할 거예요. 할 말이 없었다. 희연의 성격을 잘 아는 나로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현태 씨, 기어이 내 자존심을 짓밟고 어쩌자고 그래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해줘요. 빨리 애들 깨기 전에. 과연 희연이다. 나는 힐끗 애들을 살펴보고는 말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희연 씨. 그리고 고마워요. 그런 후 잠시 정적이 흘렀다. 현태 씨, 이제 그녀는 어느 틈엔가 다시 침착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방금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왠지 뻘쭘했다. 승리감은 어디로 사라져버렸을까? 오히려 야릇한 배신감이 밀려왔다. 복잡한 마음이 교차했다. 이제 우리 두 사람 서로 얼굴 마주 볼 수 없다는 거 알죠?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런 희연을 올려다보며 이제 어쩌면 두 번 다시 희연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요.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거예요. 희연의 성격으로는 아마 아내 향수기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러자 문득 아쉬움이 치밀었다.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면 그래서 내 추억을 각인시켜 주리라. 다음 날 아침 아내는 금비와 은비의 웃음소리에 눈을 떴다. 아내는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희연은 이미 집을 떠난 후였다. 아내는 나를 보고 밝게 웃으며 말했다. 왔어? 일이 빨리 끝났나 봐. 깜짝 놀랐네. 나는 아내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응, 일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너희들 얼굴이 보고 싶어서 서둘러 왔지. 아내는 웃으며 다가와 내 팔에 살짝 기댔다. 고마워. 피곤할 텐데 좀 더 쉬지 그랬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너희들 보고 싶어서 피곤한 것도 몰랐어. 라고 대답했다. 아내의 얼굴을 보니 어젯밤의 일은 꿈처럼 느껴졌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아이들과 놀아주며 시간을 보냈다. 아내는 바쁘게 캠프에서 돌아온 학생들을 챙기러 갔다. 아이들은 아빠가 돌아온 것이 신나서 웃고 떠들며 뛰어다녔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다. 나는 하루 종일 희연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고 애썼다. 희연과의 일은 잊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희연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나고 희연과는 다시 마주칠 일이 없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었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희연이 정말로 우리 삶에서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언제든 다시 나타날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희연이 다니는 카페 앞을 지나쳤다. 무심코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혼자 책을 읽고 있었다. 마음이 복잡해져 나는 카페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그날 저녁 아내는 나에게 말했다. 여보, 내일 저녁에 지훈이네랑 저녁 같이 먹기로 했어. 오랜만에 같이 식사하는 거 어때?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 좋아. 오랜만에 같이 식사하면 좋지. 다음 날 저녁 지훈이네 가족이 우리 집에 왔다. 희연은 예전과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그녀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했다. 우리는 평소처럼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식사가 끝난 후 희연은 아내와 함께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거실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희연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자꾸만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희연은 나를 향해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것이 더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고 지훈이네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다.
아내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니까 좋네. 나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나도 좋았어. 아내는 피곤했는지 먼저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거실에 남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희영과의 일은 끝났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이 비밀을 영원히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후로도 나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희영과의 일을 잊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날 밤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희영과의 일은 나의 가슴 깊숙이 박힌 비밀로 남았다. 나는 그 비밀을 지키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희영과의 일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지만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이 비밀을 묻어두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잊혀질 것이라 믿으며 나는 평범한 일상 속으로 다시 돌아갔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시아버님과 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대 중반이고 가정주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전자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연구직에 있어요. 요즘에 일이 아주 바쁘고 정신없다면서 힘들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유럽에 있는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나버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도 없고 남편과 떨어져서 지내는 게 너무 외롭고 싫어서 같이 갈까도 생각했지만 완전히 발령이 난 게 아니라 파견을 갔다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어봐야 2년이고 짧으면 1년 안에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가기는 좀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국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저희 엄마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엄마를 살리려면 큰 돈이 필요한데 돈을 구하기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제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남편도 외국에 있으니까 저는 자유로운 편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밖에서 큰 돈을 버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밤에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녁에 출근해서 새벽까지 일을 했는데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일을 좀 해본 적이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피곤함도 더 빨리 찾아오고 이상한 남정네들과 이렇게 몸을 뒤섞어가면서 돈 벌어야 한다는 게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도 정말 엄마와 남편의 얼굴만 생각하면서 견뎌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우리 동네에 큰 손으로 알려진 아저씨가 왔다면서 저한테 잘할 수 있겠냐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제가 그 손님을 받겠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 사람의 방에 들어갔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깜짝 놀라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제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바로 그 방을 나왔지만 시아버지도 같이 따라 나와서 우리 며느리가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 좀 하자며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엄마의 병원비 등 모든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남편에게는 도저히 더 이상 부탁을 할 수 없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결혼한 여자가 여기 와서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저를 혼내셨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고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아버님은 부족한 금액은 보태줄 테니까 여기서 그만
일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며 연신 인사를 드리고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하고 있는 가게에서 일하면서 보수를 받았죠. 원래 아버님은 가게에 나오지 않았는데 혼자서 밥 먹으면 입맛도 없고 우리 며느리랑 같이 밥 먹어야겠다면서 오셨다가 오후에는 이것저것 일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녁 장사까지 끝내고서는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젊은 저도 안 하던 일을 하면 힘든 법인데 연세도 있으신 아버님이 안 힘들고 안 아프면 거짓말이기에 쉬는 날에 보양식이라도 해드리려고 시댁을 찾아갔어요. 혹시나 걱정했는데 정말 시름시름 앓고 계시더라고요. 걱정이 되어서 가게 나오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덕에 우리 며느리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운동 삼아 일도 도와주러 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얼굴은 많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게다가 시댁에서 가게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 넘는 거리였기 때문에 아마도 더 힘드셨을 것 같네요. 한 고집하시는 시아버지를 말리지 못하고 백숙을 해서 같이 먹고 시아버지가 주무실 때까지 손을 잡아드리다가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오죽했으면 평소에 나오시지도 않는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도와주실까요? 아무래도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는 계속 저렇게 가게로 나오실 것 같은데 혼자서 지내시는 것도 적적하실 것 같아서 그러실 바엔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혼자서 스스로 챙기고 지낼 수 있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남편이 없어서 혼자 지내는 것이 무섭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설득 끝에 아버님을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제가 먼저 출근해서 일하고 있으면 점심쯤 오셔서 식사하시고서는 저녁 장사까지 하고 같이 퇴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퇴근하고 나서 술 한잔 하는 게 낙이 아니냐며 아버님이 쏠 테니 생맥주 한잔하고 들어가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날도 덥고 힘들었기에 제가 산다며 주차를 하고 아버님과 같이 술집으로 갔습니다. 몇 주간 같이 일하고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확실히 예전보다 아버님과 가까워졌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술집 사장님은 딸과 아빠인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맥주를 마시고 안주를 먹으면서 아버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밀린 빨래 등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조용히 다가오신 아버님께서 갑자기 저를 뒤에서 안으시더라고요. 아버님의 큰 거것이 제 엉덩이 뒤에 닿았습니다. 기분이 좀 묘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엉덩이를 뒤로 빼주며 천천히 뒤로 돌아봤어요. 그때 갑자기 불쑥 다가오는 시아버지에게 기습적으로 입술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일하러 나갔던 거기서 들었던 건데 시아버지가 우리 동네 큰 손이라면서 돈만 잘 쓰는 게 아니라 노친네가 그렇게 물건이 실하다는 소문도 돌더라고요. 샵에서 같이 일하던 여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살짝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저는 아버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님의 딱딱하고 굵은 것이 꽉 차고 깊게 들어와서는 힘차게 꿈틀거렸어요. 저는 너무 좋아서 아버님과 같이 몸을 흔들며 앓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황홀하고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나름대로 저도 그쪽에서 할 만큼 해본 여자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든 심적으로든 다 도와주시는 시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에 아버님을 힘껏 만족시켜드렸습니다. 저도 무척 좋았습니다.
소문처럼 시아버지도 보통 이상으로 힘이 좋으시더라고요. 굉장히 크고 굵고 딱딱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께서도 저한테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은 저희 둘만의 비밀로 조용히 덮자고 하셨고, 저도 동의하긴 했지만 그날 이후로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버님도 제가 불편하셨는지 며칠간은 가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 약속이 생겨서 못 간다고 연락을 주시긴 했지만 그냥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아버님께 말을 꺼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한 실수이고 서로 조용히 덮기로 하였으니 너무 어려워하시거나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알았다고 하시면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도 정리하고 곧장 방에 들어와서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고 있는데 잠결에 자꾸 옷이 올라가는 것이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 시아버지가 바로 앞에 계셨습니다. 순간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밀쳤지만 아버님께서는 주책 없이 제 몸이 자꾸 생각나고 잊을 수가 없어서 또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데 사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지낸 기간이 길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 역시도 시아버지의 그 크고 단단한 물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도 아버님도 서로를 뿌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저는 서로의 몸을 탐하며 격렬하게 몸을 놀리며 뜨거운 사랑을 했습니다. 아버님과 저는 3번을 더 사랑을 하고 꼭 끌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정말 만족하고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시는 아버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은 저희 어머니 병원비까지 다 해주신 분인데 이 정도 못 해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돈이라서 저 혼자서 일해서 구했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아버님은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맞는 것이고 아버님께서 저를 원하면 제 몸을 전부 내어드리고 아버님을 받아들이는 게 저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가진 건 몸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저도 시아버지와 함께 하는 게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처음이 어려울 뿐, 그 후로는 쉽잖아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에 이러면 안 된다는 죄책감도 처음에만 있었을 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랑 뒹굴며 돈을 벌었던 제가 겨우 이런 일에 흔들릴까요? 슬프지만 제가 그런 여자인 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게 아버님과 매일 밤마다 뜨거운 사랑을 하며 지내다 보니까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말았는데 제가 아버님의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조심한다고 했는데 시아버지께서 조절을 잘 못하신 것 같고 갑자기 그렇게 임신이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 모르게 아이를 지우겠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반대하셨고 남편과 이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랑 결혼을 하자고 말하더군요. 저도 시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며느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터지지 말아야 할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저에게 충분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며칠이 지나서 아버님이 남편에게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하셨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아버님의 말을 다 못 믿겠다면서 당장 한국으로 돌아갈 테니 아기 지울 준비하고 있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외로웠어도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어야지. 왜 하필 우리 아버지랑 바람을 피웠냐며 어떡할 거냐면서 모든 것을 덮어줄 테니 마음을 정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이제 남편보다 시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더 마음이 간다는 겁니다. 아버님의 몸도 좋고 재력도 좋고 무엇보다 저에게 미쳐있는 그 표정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니면 도저히 못 살겠다는 그 간절함과 오직 저의 몸만을 원한다는 그 짜릿한 표정이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제 마음이 이렇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정말 모두 다 미쳤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몇 시간 뒤 긴 문자를 보내왔지만 저에게는 이미 의미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게 됐다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거라며 정 못 받아들이겠으면 인연을 끊고라도 저하고 아이하고 살겠다고 하셨고 그 뒤로 남편과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저 뱃속의 아이만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으로 거의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도 이제는 아버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님과 같이 살고 싶어요. 이게 정답이 맞는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버님과 제가 결혼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시아버지도 적지 않은 나이라서 평생 아버님 수발만 들다가 늙어가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그래도 그만큼 재력이 좋으니까 나중에는 그 재산들이 모두 저와 제 아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괜찮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제가 속물같이 보이실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욕먹을 각오하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최선인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유명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 친구랑 바람난 제 남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경남 사천에서 상경의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노량진에서 같이 공부를 하다 만난 남자였지요. 노는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시험에 합격하면 결혼을 하기로 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매번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외모도 괜찮고 매너도 좋은 사람입니다. 다만 친구들과 어울리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구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용돈도 챙겨주면서 격려했습니다. 남자친구 집안도 형편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도움을 주었던 것이지요. 그때마다 울면서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잘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남자친구를 믿고 기다렸지요. 그러던 중 고향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며칠만 재워줄 수 있냐 했습니다. 서울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구가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모처럼 술을 함께 마셨습니다. 친구는 서울의 유명 미용실 몇 군데 면접을 본다 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로 성공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네 군데 면접을 본 친구는 모두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펑펑 우는 친구를 달래는데 친구가 제 원룸에서 며칠만 더 지내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친구는 서울에서 꿈을 이루고 싶다 했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친구는 제 집에서 며칠 더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남자친구도 공무원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친구가 울먹이며 합격을 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합격 선물로 남자친구의 양복을 한 벌 사주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모든 게 제 덕분이라며 고마워했고요. 저는 이제 슬슬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여전히 제 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가끔 면접을 보러 나가더니 어느 미용실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집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월세를 절반 부담하는 조건으로 함께 지내게 되었지요. 그날 저녁 남자친구가 찾아왔습니다. 합격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였지요. 제 친구도 함께 근처 술집에서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친구와 남자친구는 성격이 좋아 쉽게 친해졌습니다. 우리는 기분 좋게 술자리를 가졌고 남자친구는 아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제 친구도 남자친구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매너도 좋은데 좋은 곳에 취직도 하게 되었으니 부럽다 했습니다. 친구는 매일 남자 좀 소개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클럽을 다니더군요. 거의 매일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는 거의 제 몫이었지요. 불만이 쌓여갔지만 원룸 생활도 길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조만간 남자친구와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제 미래가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돈을 모아야 했고 생각보다 회사 일이 많이 바빴습니다. 남자친구는 아직 발령도 나기 전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아진 남자친구는 친구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봐주기로 했습니다. 출근하기 시작하면 바빠질 테니 지금 실컷 놀라며 용돈도 더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는 남자친구는 회사로도 찾아왔습니다. 짧은 점심시간에 우리는 데이트를 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회사로 돌아가려는데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왠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남자친구는 스팸 전화라 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면서 저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회사 입구에서 돌아보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걸어가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그 일은 잊어버렸습니다. 모처럼 일찍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약속이 있다고 하더군요. 왠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만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찜찜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니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고 하더군요. 모처럼 일찍 들어왔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술을 많이 마셨는지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요. 제 친구도 새벽 1시가 넘도록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무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친구는 그 늦은 시간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전화기를 보니 남자친구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술을 마셔도 연락은 하던 남자친구였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때쯤에야 연락이 왔습니다. 술에 취해서 일찍 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속상했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남자친구는 종종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화를 내기도 했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이후 사람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동을 하더군요. 저는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속을 끓이던 중 저는 일주일 동안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평에 위치한 회사 연수원이었습니다. 친구는 이 기회에 마음 좀 추스리라고 했습니다. 저도 기분 전환을 하고 오리라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도 가서 기분 좀 풀고 오라고 했고요. 그렇게 저는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연수원에서 동료들과 정신없이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공기도 좋은 곳이라 기분 전환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친구는 집에 없었습니다.
친구가 요즘 부쩍 술자리가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집을 비웠는데 집이 좀 지저분했습니다. 친구가 청소를 제대로 안 한 모양이었지요. 저는 투덜거리며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뭔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탁기 속에 남자 양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는 양말이었습니다. 고시원 생활을 할 때 남자친구에게 사줬던 양말입니다. 이전에도 남자친구는 종종 제 원룸에 오곤 했습니다. 친구가 들어온 이후에는 원룸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집을 뒤졌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일회용 면도기가 보이더군요. 버리지 않은 쓰레기 봉투를 뒤집었습니다.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그 속에서 눈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임신 테스터였습니다. 테스터에는 두 줄이 선명했습니다. 머리털이 쭈뼛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한바탕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감정을 진정시키며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냐 물었습니다. 친구는 신촌에서 지인을 만나고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디냐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홍대에서 친구들과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보고 싶다고 홍대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바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제 친구들과 헤어질 거라 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얼굴 보게 조금만 기다리라 했습니다.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택시를 타고 홍대로 향했습니다. 홍대전철역 앞에서 내리자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돌아갔다고 합니다. 당황한 표정이 엿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남자친구의 전화기를 뺏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크게 놀라 전화기를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대로 비밀번호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잠시 울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했는데 제 친구였습니다. 친구는 다급한 목소리로 제가 왔는지 묻더군요. 저는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변명을 했습니다. 친구도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 느꼈는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남자친구를 노려보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오해라고 했지요.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변명을 하려 했습니다. 화가 나서 그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친구의 짐을 모두 끌어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친구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제가 없을 때 남자친구가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인간이 자길 덮쳤다고 했습니다. 자긴 정말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경찰서를 가자고 했습니다. 당장 남자친구를 고발하자고 했지요. 저는 정말로 경찰서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엄청 당황을 하더군요. 상황이 그 지경이 되고서야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쌍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끝까지 그놈이 먼저 유혹했다더군요. 그리고 한두 번 만났을 뿐이라고 했죠. 물론 그 말을 믿을 수 없었고 이제 큰 의미도 없었죠. 저는 임신 테스터를 내밀며 둘이 잘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눈동자가 떨리더군요.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한 달 전쯤부터 저 몰래 만난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잘생겨서 호감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도 안정적이라 부러웠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남자친구와 싸웠던 날 둘이 따로 만났던 모양입니다. 애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놈이랑 잘 먹고 잘 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친구를 내쫓아버렸습니다. 친구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동안 비번도 바꿨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서 잠도 안 오더군요. 다음날 남자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신기하게 아무런 감정도 생기지 않더군요.
남자친구는 끝까지 오해라고 하더군요.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고 말이죠. 저를 만나러 왔는데 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변명을 시작하더군요. 그 모습이 역겹게 느껴졌지만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없을 때 왔다가 친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자기를 유혹했다고 하더군요. 듣고 싶지도 않은 더러운 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거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크게 놀라더군요. 아마도 임신 사실은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할 말 없다고 했습니다. 그놈도 임신 사실은 몰랐던지 엄청 당황하더군요. 집에서 그놈의 짐도 싹 꺼내서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도 그대로 쫓아내 버렸죠. 텅 빈 집이 너무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부동산으로 달려가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 인간들이 뒹굴던 집에서 살고 싶지가 않았죠. 약간의 의약금은 물었지만 새로운 집도 구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더 좋은 집을 구했죠. 그 인간들과의 기억이 있는 물건들은 대부분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친구도 내보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모두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한동안 배신감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이후 동창들에게 우연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는 결국 중절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놈과도 완전히 갈라선 모양이었습니다. 병원비와 의자료를 내놓으라고 한바탕 싸운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놈은 차도 뽑은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결국 카드값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아직 출근도 안 하는 상황이라 돈이 없었죠. 그렇다고 그 놈의 부모님이 부유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약간의 생활비가 수입의 전부였었죠. 그러다 보니 병원비도 부담이 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합격하면 차를 뽑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반대를 해왔던 일이었죠. 경제관념이 부족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심각한 머저리였던 모양입니다. 입사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니까요. 결국 자기 습성을 버리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치워준 친구에게 오히려 고맙더군요. 친구와 애인을 모두 잃었지만 성장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안 힘들었지만 회사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지요. 친구들은 하늘이 도왔다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때 그 남자와 헤어진 게 정말 다행이다 싶고요. 지금은 다시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